나다니엘 호손 단편선, 나다니엘 호손 지음, 천승걸 옮김, 라파치니의 딸, 오베비느의 작품에 관하여. 오베비느 씨 작품의 번역본을 우리는 본 기억이 없다. 그의 이름이 외국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만이 아니라 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놀랄 일이 못 된다. 작가로서 그는 초절주의자들, 이런저런 이름으로 거의 모든 현대 세계문학에 공헌하고 있는 일반 대중의 지력과 감성을 겨냥하는 다수의 대중 작가들 사이에서 불행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베비느 씨의 서술 양식은 후자의 취향에 맞기에는 너무 세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너무 이질적이고 너무 어둡고 너무 실체가 없어 보이는 한편 전자의 정신적 혹은 형이상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대중적이어서 그에게는 이런저런 개인이나 소외 계층의 몇몇 사람 외에는 독자가 별로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의 작품을 정당하게 평가하자면 그것들은 상상력이나 독창성이 전적으로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며 알레고리에 대한 고질적인 선호만 아니었으면 그에게 더 큰 명성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알레고리적 특성은 작품의 구성과 인물의 구름 속에 들어있는 듯한 모호함을 부여해서 그의 생각들로부터 인간의 체온을 앗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의 소설들은 때로는 역사적이고 때로는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때로는 시간이나 공간에 별로 관계가 없다. 어느 경우든 그는 외적인 삶의 관습에 대한 약간의 장식, 실제의 삶에 대한 약간의 모방의 대체로 만족하고 어떤 주제의 다소 모호해 보이는 특성으로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한다. 때때로 그의 환상적인 이미지 속으로 자연의 숨결, 애수와 정감의 빗방울 또는 해악의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우리가 지상의 삶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준다. 만일 독자들이 적절한 관점으로 오베비느 씨의 작품을 읽게 된다면 더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 못지않게 여가를 즐기게 해줄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주장을 덧붙이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그의 작품들은 무의미한 허튼 소리로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 작가는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외제느 쉬의 경우처럼 화려한 성공으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열심히 지루할 정도로 끈질기게 계속 작품을 쓰고 발표한 것이다. 그의 첫 작품집은 다시 듣는 이야기라는 제목의 일련의 작품집으로 단편 소설들을 모은 것이다. 요 근래 작품으로 기억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천국행 열차, 새로운 아버지 아담과 새로운 어머니 이브, 로더릭 혹은 뱃속의 뱀, 불의 숭배, 옛날 페르시아 신도들의 종교와 의식을 깊이 연구한 이절판, 스페인 성의 저녁, 미를 추구하는 예술가 혹은 기계나비, 지루할 정도로 이 작품들의 목록을 살펴 나열하다 보니 오베비느 씨에 대해서 존경까지는 아니라 해도 어떤 개인적인 애정과 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닿는 한 그를 미국의 일반 독자들에게 호의적으로 소개하고 싶다. 다음 이야기는 최근 앙테리스 토크라티크 리비에 실린 그의 베아트리체 혹은 아름다운 동녀를 번역한 것이다. 베아르 아뱅 백작이 편집 책임자인 이 잡지는 지난 수년 동안 자유의 원칙과 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임무를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만큼 성실하고 훌륭하게 수행해 오고 있다. 라파치니의 딸. 아주 오래전에 지오바니 구아스콘티라는 젊은이가 파두아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이태리의 남부 지방에서 올라왔다. 경제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오바니는 한 낡은 건물에 음울해 보이는 꼭대기 방에 숙소를 정했다. 그러나 그 건물은 한때 파두안 귀족의 궁으로 쓰였기에 손색이 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입구 위쪽에는 오래전에 사라진 한 귀족 가문의 문장이 남아 있었다. 자기 나라의 위대한 시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았던 이 젊은이는
이 가문의 한 조상이 어쩌면 바로 이 저택의 주인이었을지도 모를 그 조상이 단테에 의하여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로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러한 음울한 생각이 고향을 처음으로 떠나온 젊은이가 당연히 느낄 그런 슬픔과 섞여 그가 황량하고 허술한 방을 돌아볼 때 지오바니로 하여금 깊은 한숨을 내쉬게 했다. 아이고 도련님, 젊은이의 아름다운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그 방을 사람이 살만한 모습을 갖추도록 친절히 도와주고 있던 늙은 리자베타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젊은 사람의 가슴에서 무슨 그런 한숨이 나오나요? 이 낡은 저택이 우울해 보여요? 자, 그렇다면 머리를 창문 밖으로 내놓아 봐요. 나폴리에 남겨두고 온 햇빛 못지않게 밝은 햇빛을 볼 수 있을 테니. 구아스콘티는 기계적으로 리자베타 부인이 권하는 대로 했지만 파두아의 햇빛이 남부 이태리의 그것만큼 밝고 쾌활하다는 그녀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처럼 밝지는 않지만 그 햇빛은 창문 아래쪽에 있는 정원을 비추고 아주 정성 들여 가꾼 듯이 보이는 여러 가지 식물 위로 그것들을 보살피기라도 하듯 길게 뻗쳐 있었다. 저 정원이 이 집에 딸린 건가요? 지오바니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이 집 정원에는 저기서 자라고 있는 식물보다 더 좋은 식용 채소가 많아요. 리자베타 부인이 말했다. 저 정원은 틀림없이 나폴리까지도 그 명성이 알려졌을 유명한 지아코모 라파치니 박사님이 손수 가꾼 정원이랍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박사님이 이 식물들의 정수를 증류해서 마력적인 효능이 있는 약을 만들어낸다지요 아마. 가끔 박사님의 딸이 정원에서 자라는 이상한 꽃들을 따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늙은 부인은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방 모양을 갖추는 일을 돕고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다. 지오바니는 여전히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계속 창문 아래쪽에 있는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외견상으로 판단하건대 그 정원은 이태리의 다른 곳이나 혹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더 일찍 파도아에 만들어진 옛날의 식물원 중에 하나쯤 되는 것 같았다. 혹은 한때 아주 부유한 가문의 휴양지였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왜냐하면 정원 한가운데에는 보기 흉할 정도로 무너져 내려서 그 어지럽게 널린 조각들로부터 본래의 모양을 추적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희귀한 기술로 우아하게 조각된 대리석 분수대의 잔해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잔해로부터는 물이 계속 솟아오르며 아주 유쾌하게 햇빛에 반짝거리고 있었다.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가 젊은이의 창문에까지 들려와서 샘물이 마치 불멸의 정령처럼 느껴졌다. 그 샘물은 한 세기가 대리석의 모습으로 자신을 구현하고 또 다른 세기가 흙 위에 부서져 내리는 장식물을 흩뿌리는 동안에도 주위의 영고 성쇠에 전혀 개의치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했다. 물이 흘러내려 이룬 웅덩이 주위로는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커다란 잎사귀들과 또 어떤 경우 화려하고 장려한 큰 꽃들의 자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한 것 같았다. 그들 중 웅덩이 한복판에 대리석 항아리 안에 심어진 보라색 꽃들을 풍요롭게 피우고 있는 관목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마다 보석 같은 색깔과 화려함을 지니고 있었고 온 송이가 함께 어우러져 어찌나 찬란한 빛을 발하는지 햇빛이 없다 해도 온 정원을 다 밝힐 수 있을 것 같았다. 흙이 있는 곳마다 여러 가지 식물과 풀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보기에 덜 아름답기는 해도 그것들을 기르는 과학자에게는 각각의 효능이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떤 것들은 화려한 조각을 한 고풍스러운 단지 안에, 어떤 것들은 보통 정원용 화분 안에 들어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마치 뱀처럼 땅을 기거나 오를 수 있는 수단은 가리지 않고 마구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한 식물 베르탐누스 신의 잎상을 화환처럼 장식하며 천처럼 늘어진 잎사귀로 주위를 둘러서 조각가에게 연구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근사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지오바니가 그렇게 창문에 서 있는데 나뭇잎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그는 누군가가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윽고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보통 일꾼의 모습이 아닌 키가 크고 마르고 병들어 보이는 창백한 얼굴에 학자처럼 검은 옷차림을 한 모습이었다. 그는 머리와 가는 턱수염이 희끗희끗한 중년을 넘어선 남자로 얼굴은 지성과 교양이 묘하게 배어 있었지만 심지어 젊었을 때에도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표정을 담고 있었다. 이 과학자 정원사가 모든 나무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해 가는 그 진지함은 어디에도 비견할 수가 없었다. 마치 나무들의 내밀한 본성을 살피며 그들의 창조적 본질과 관련된 관찰을 하고 왜 어떤 잎은 이런 모양으로 자라고 어떤 잎은 다른 모양으로 자라는가, 왜 어떤 꽃들은 그들 자신에 있어서도 색깔과 향기가 다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런 깊은 이해력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과 이 식물들 사이에는 어떤 친근감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는 아주 신중하게 식물들과 직접 접촉한다든가 식물의 향기를 직접 맡는 것을 피했다. 지오바니에게 강한 인상을 준 그런 태도가 그에겐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태도는 한순간이라도 방심을 하면 그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을 사나운 짐승이나 독사나 악령 같은 악의로 가득 찬 장소를 경계하며 걸어가는 사람의 태도였기 때문이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 조상의 즐거운 노동이었던,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순수한 인간의 노동이어야 할 정원 가꾸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불안감의 태도를 보는 것은 젊은이의 상상력에 이상한 공포감을 몰고 왔다. 그렇다면 이 정원은 오늘날의 에덴이란 말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손으로 자라게 한 것들에서 해로움을 감지하는 이 사람은 오늘날의 아담이란 말인가? 불신하는 태도의 그 정원사는 죽은 가지를 꺾어내고 너무 무성히 자란 나뭇잎과 가지들을 다듬는 동안 두꺼운 장갑을 끼어 손을 보호하고 있었다. 장갑만이 유일한 방어물이 아니었다. 정원을 걷다가 대리석 분수대 옆에 그 보라색 보석 같은 꽃들을 들이우고 있는 화려한 나무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 모든 아름다움이 치명적인 악의를 감추고 있기라도 하듯 입과 코 위에 마스크 같은 것을 걸쳤다. 그러나 자신의 작업이 아직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었는지 그는 주춤 물러서서 마스크를 벗고는 큰 소리로, 그러나 속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허약한 목소리로 사람을 불렀다.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여기 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맞은편 집의 창문에서 젊고 풍요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열대지방의 황혼빛처럼 풍요로운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오바니는 왠지 모르게 보라색이나 진홍빛 같은 짙은 색깔과 독할 정도로 강한 향기를 연상했다. 정원에 계세요? 그래 베아트리체,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정원사가 대답했다. 조각 장식을 한 현관 입구 아래로 곧 한 젊은 아가씨의 모습이 나타났다. 가장 화려한 꽃처럼 풍요로운 취향의 옷차림을 한 그 아가씨는 환한 낮처럼 아름다웠고 조금만 더 진해도 너무 지나칠 만큼 짙고 싱싱하게 활짝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생동감과 건강과 힘이 넘쳐 보였다. 이 모든 속성이 그녀의 허리띠로 말하자면 풍요로움 속에 단단히 조여 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지오바니가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 그의 상상력은 병적으로 되어가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마치 꽃들의 자매나 되는 것처럼 예쁘게, 아니 그 꽃들 중에 가장 풍요로운 꽃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면서 오직 장갑을 끼워야만 만질 수 있고 마스크를 쓰고서만 접근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베아트리체는 정원길을 따라 걸어오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피했던 나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고 나무들의 향기도 들이마셨다. 여기야 베아트리체, 아버지가 말했다.
이 보물나무에 얼마나 많은 손질이 필요한지 알겠지? 내 몸이 이제 많이 쇠약해졌지만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이 나무에 가까이 접근해야 할지 몰라. 그러니 이제부터 이 나무 관리를 내가 전적으로 맡아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떠냐? 기꺼이 제가 맡죠. 젊은 아가씨는 다시 한번 풍요로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 화려한 나무를 향해 몸을 굽히면서 마치 앉기라도 하듯 두 팔을 벌렸다. 그래, 나의 영광인 나의 동생. 이제 이 베아트리체가 너를 가꾸고 보살펴 줄게. 너의 키스와 향기로운 숨결로 나에게 보답해야지. 너의 그 향기로운 숨결이 나에겐 생명의 숨결이니까. 그러고는 그녀의 말에서 그처럼 강렬하게 표현된 대로 아주 부드러운 태도와 몸짓으로 그 나무가 필요로 하는 듯한 일들에 열심히 몰두하는 것이었다. 지오바니는 창문에 기대 서서 눈을 부비고 내려다 보았는데 한 아가씨가 아끼는 꽃을 돌보는 것인지 아니면 두 자매가 서로 애정을 나누고 있는지 거의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그 광경은 곧 끝났다. 라파치니 박사가 정원 일을 끝마친 것인지 아니면 주의 깊은 눈길이 낯선 사람의 얼굴을 포착한 것인지 하여튼 그가 딸의 팔을 끼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벌써 밤이 다가오고 정원의 꽃들로부터 발산되는 강하고 역겨운 향기가 열린 창문으로 스며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다. 지오바니는 창문을 닫고 긴 의자로 가서 풍요로운 꽃과 아름다운 아가씨에 대하여 꿈을 꾸었다. 꽃과 아가씨는 다르기도 했고 또 같기도 했으며 각자의 모습 안에는 이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아침의 밝은 햇빛 안에는 해가 진 후 혹은 밤의 어둠 속에서 혹은 음울한 달빛 속에서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그릇된 환상이나 잘못된 판단을 교정시켜주는 묘한 영향력이 있는 법이다. 잠에서 깨어난 후 지오바니가 처음 한 일은 창문을 열어 젖히고 그의 꿈을 그처럼 신비로 가득 차게 했던 그 정원을 내려다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침의 첫 햇살 속에서 얼마나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는 지오바니는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아침에 그 햇살은 잎사귀와 꽃들에 맺힌 이슬 방울들을 금빛으로 반짝이게 하고 희귀한 여러 꽃들의 아름다움을 더 밝게 하면서 주위의 모든 것들을 일상적인 경험의 경계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메마른 도시의 한복판에서 이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식물들로 가득한 정원을 내려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게 몹시 기뻤다. 그는 이 정원이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로서 그를 자연과 계속 교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병약하고 생각으로 지친 듯한 지아코모 라파치니 박사도 그의 화려한 딸도 지금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오바니는 두 사람에 대하여 그가 생각했던 기이함의 얼만큼이 실제로 그들 자신의 특질에서 온 것이고 얼마큼이 자기 스스로의 환상적인 상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싶었다. 낮 동안에 그는 자신의 소개장을 제출해야 할 그 대학의 의학 교수며 탁월한 명성의 의사인 피에트로 발리오니 교수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발리오니 교수는 나이가 지긋한 분으로 유쾌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한 성격과 상냥한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 보였다. 그는 젊은이에게 식사 대접까지 해 주었고 특히 터스칸 포도주 한두 병으로 주기가 돌자 자유롭고 쾌활하게 이야기를 하며 아주 상냥하게 대해 주었다. 지오바니는 같은 도시에 사는 과학자로서 틀림없이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일 거라고 생각하며 기회를 보아 라파치니 박사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나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발리오니 교수의 반응은 그다지 따뜻한 것이 아니었다. 라파치니처럼 탁월한 기술을 가진 의사에게 그가 당연히 받을 만한 찬사를 유보한다는 것은 신성한 의술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온당한 일이 아니겠지. 피에트로 발리오니 교수는 지오바니의 물음에 답하여 말했다.
하지만 내 옛 친구의 아들이기도 한 자네 같은 훌륭한 젊은이가 앞으로 자네의 운명을 손안에 쥘 수도 있을 사람에 대해서 부정확한 생각을 가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건 내 양심에 너무 인색하게 구는 게 될 걸세. 사실 라파치니 박사로 말하면 우리 대학의 교수 누구 못지않게 과학적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어쩌면 파두아에서 아니 이태리 전체에서도 가장 탁월한 예외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하지만 그에겐 직업상의 성격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그 문제점이라는 게 뭔데요? 젊은이가 물었다. 의사들에 대해서 그처럼 꼬치꼬치 캐묻는 걸 보니 자네 몸이나 가슴에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니야? 발리오니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라파치니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가 인간에 대해서보다는 과학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애정과 관심을 보인다고들 말하는데, 그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네. 그의 환자들은 오직 새로운 실험의 대상으로서만 그에게 흥미가 있는 거지. 엄청나게 쌓아올린 그의 축적된 지식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지식을 더 첨가하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니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정말 무서운 분 같군요. 라파치니의 차고 철저하게 지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구아스콘티가 말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고매한 정신이 아닌가요? 과학에 대해서 그처럼 강렬한 정신적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할까요? 물론 안 그렇지. 하지만 최소한 다른 의사들은 치료술에 대해서 라파치니보다는 더 건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네. 발리오니 교수는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라파치니의 이론은 모든 의학적 효능은 우리가 식물적 독성이라고 부르는 물질에 함유되어 있다는 거야.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물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연히 이 학자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 세계를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을 그 독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새로운 종류의 독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 라파치니 박사가 그처럼 위험한 물질로 예상될 수 있는 어떤 해로운 일을 별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따금 아주 놀랄 만한 치료에 성공하거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인정해야지. 하지만 지오바니군, 내 솔직히 말하건대 어쩌면 우연히 그렇게 된 성공 사례 몇 개 때문에 그가 명성을 얻게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업자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실패의 사례들에 대해서 엄격히 책임 추궁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만일 그 젊은이가 발리오니 교수와 라파치니 박사 사이에 오래전부터 직업상의 불화가 계속되어 왔고, 라파치니 박사가 대체로 더 우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발리오니 교수의 의견을 상당히 참작해서 받아들였을 것이다. 만일 독자들도 스스로 판단해 보고 싶다면 파두아 대학의 의학과에 보존되어 있는 두 사람의 소책자와 논문들을 참고해 보기 바란다. 학식 있는 교수들이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과학에만 열정을 쏟는다는 라파치니의 이야기를 음미해 본 후 지오바니가 다시 말했다. 이 라파치니라는 분이 자신의 의술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그에게 더 소중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딸 말인데요. 아하, 이제 우리 친구 지오바니의 비밀이 드러나는군. 발리오니 교수는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파두아의 모든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그러면서도 그녀의 얼굴을 볼 만큼 운 좋은 사람이 되어서 또 안 되는 그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어본 게로군. 라파치니가 딸한테 그의 과학적 지식을 상당히 깊게 가르쳤다는 것과 젊고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으면서도 그녀는 이미 교수의 자리에 들어설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베아트리체 아가씨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네. 어쩌면 그녀의 아버지가 딸을 내 자리에 앉히려고 할지도 모르지. 다른 이상한 소문들도 떠돌지만 이야기하거나 귀 기울일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이야. 자, 지오바니군, 자네 라크리마 잔마저 비우게. 고아스콘티는 그가 마신 포도주로 기분이 약간 훈훈해져서 숙소로 돌아왔다. 술기운에다 라파치니 박사와 아름다운 베아트리체에 관한 이상한 환상으로 머리가 빙빙 도는 듯했다.
집에 오는 길에 그는 우연히 꽃가게를 지나게 되어서 싱싱한 꽃다발을 하나 샀다. 방으로 올라가서 그는 창문 가까이 그러나 들키지 않고 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벽 깊숙한 곳에 드리워진 그늘 속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의 눈 아래로는 오직 정적만이 깔려 있었다. 이상한 식물들이 햇빛을 나른히 쬐면서 이따금 마치 동족 간의 공감을 확인하고 인정하기라도 하듯 서로 조용히 머리를 끄덕이고 있었다. 조각이 무너져 내린 분수대 옆 한복판에는 보랏빛 보석들로 온몸을 풍요롭게 두른 그 화려한 관목이 자라고 있었는데 보석 같은 그 꽃들은 공중에서 타오르면서 웅덩이의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되비치기도 했고 그 웅덩이는 거기에 잠긴 풍요로운 반영으로 말미암아 화려한 광채로 넘쳐 흐르는 것 같았다. 처음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원에는 정적만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곧 지오바니가 한편으로는 그러기를 바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럴까봐 두려워하기도 한 대로 고풍의 조각을 한 현관 입구 아래에서 한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식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이로 걸어 내려오면서 마치 옛 우화 속에 나오는 달콤한 향기를 먹고 사는 요정처럼 여러 식물들의 향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베아트리체를 다시 보면서 젊은이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훨씬 능가하고 있음을 깨닫고 몹시 놀랐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아주 밝고 싱싱해서 햇빛 속에서 타오르는 듯했고 지오바니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을 때 정원 사이사이에 그늘진 길들을 실제로 환히 밝혀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전번보다 더 잘 드러나 보여서 그는 꾸밈 없고 상큼한 그 표정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 표정의 특징은 그녀의 특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잘 맞아들지 않아서 그로 하여금 그녀가 어떤 종류의 인간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그는 또한 그 아름다운 아가씨와 분수대 위로 보석 같은 꽃을 늘어뜨리고 있는 화려한 관목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곰곰 생각해 보았다. 베아트리체는 옷차림과 옷 색깔의 선택을 통하여 환상적인 기분을 고조시키면서 그녀와 그 나무가 서로 닮았음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나무로 다가가면서 그녀는 아주 열정적인 몸짓으로 두 팔을 벌려 가지들을 끌어안았는데 그 포옹이 하도 정에 넘쳐서 그녀의 얼굴은 잎들 속에 묻히고 반들거리는 곱슬머리는 온통 꽃들과 뒤섞일 정도였다. 내 동생아, 나에게 내 숨결을 뿜어주렴. 베아트리체가 소리쳤다. 보통 공기는 답답해서 그래. 그리고 이 꽃도 주지 않겠니? 줄기에서 아주 부드럽게 따낼게. 그래서 내 마음 가까운 곳에 그걸 달아놓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서 라파치니의 아름다운 딸은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를 꺾어서 그것을 가슴에 막 달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지오바니의 술 기운이 그의 감각을 혼란시킨 게 아니라면 아주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다. 도마뱀이나 카멜레온 종류의 주황빛 조그만 파충류 동물 한 마리가 마침 길을 따라 기어오다가 베아트리체의 발치기에 이르러 있었다. 그런데 지오바니가 보고 있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때 꺾인 꽃의 줄기에서 물방울이 한두 개 도마뱀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도마뱀은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축 늘어져 햇빛 속에서 꼼짝을 않는 것이었다. 베아트리체는 이 희한한 광경을 보더니 슬픈 표정으로 그러나 놀라는 표정은 전혀 없이 가슴에 성호를 그었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곧 그 치명적인 꽃을 가슴에 달았다. 이 꽃은 베아트리체의 가슴 위에서 값진 보석처럼 눈부신 빛을 발하며 발그레 피어오르면서 그녀의 옷과 모습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울리는 매력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오바니는 창문의 그늘진 곳에서 몸을 내밀었다가 다시 움츠러들며 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인가? 감각이 제대로 있는 것인가? 베아트리체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녀를 아름답다고 불러야 하는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고 불러야 할 것인가? 베아트리체는 정원 속을 이리저리 헤매듯 돌아다니다 이제 지오바니의 창문 아래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래서 지오바니는 그녀가 불러일으킨 강하고 고통스러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숨어있던 곳으로부터 머리를 밖으로 내밀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곤충 한 마리가 정원의 벽을 넘어왔다. 그것은 아마도 시내를 방황하며 옛날 사람들이 찾던 도시의 옛 건물들 사이에서 아무런 꽃이나 파릇한 초목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라파치니 박사 정원의 짙은 향기의 유혹을 받고 멀리서부터 이곳까지 날아온 것 같았다. 이 화려한 날개의 곤충은 베아트리체에게 끌린 듯 다른 꽃들에 내려앉지 않고 공중에 머물며 그녀의 머리 주위에서 파들댔다. 그런데 그때 지오바니 구아스콘티의 눈이 그를 속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실이 어찌 되었건 그는 베아트리체가 어린애처럼 기뻐하며 그 곤충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것이 점점 힘을 잃어가더니 그녀의 발밑으로 떨어져 화려한 날개를 파르르 떨다가 죽어버리는 것을 분명 본 것이었다. 베아트리체의 입김이 아니라면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일지를 그는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 베아트리체는 다시 가슴에 성호를 긋고 죽은 곤충을 내려다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지오바니의 움찔거리는 동작에 그녀의 눈길이 창문을 향했다. 거기서 그녀는 젊은이의 아름다운 머리 모양을 보았다. 준수한 용모에 금빛 곱슬머리를 한 이태리 적이기보다는 희랍적인 풍모의 한 젊은이가 공중에 떠도는 존재처럼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지오바니는 얼떨결에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그녀에게 던지며 말했다. 아가씨, 청순하고 싱싱한 꽃입니다. 지오바니 구아스콘티를 위해서 받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베아트리체가 풍요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반쯤은 어린애다운, 반쯤은 성숙한 여인다운 즐거움의 표현을 담고 마치 음악처럼 쏟아져 나왔다. 댁의 선물을 잘 받겠어요. 저도 이 귀한 보랏빛 꽃을 선물로 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던지면 거기까지 닿지가 않겠군요. 그러니 제 감사의 말로 만족해 주셔야겠네요. 구아스콘티 씨. 그녀는 땅에서 꽃다발을 집어들고는 처녀의 자제에서 벗어나 낯선 남자의 인사에 쉽게 응한 것이 마음속으로 부끄럽기라도 하듯 빠른 걸음으로 집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지오바니에게는 그녀가 조각을 한 현관 입구 아래로 막 사라지려고 할 때 그의 아름다운 꽃다발이 그녀의 손 안에서 이미 시들기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아마도 근거 없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처럼 먼 거리에서 시든 꽃과 싱싱한 꽃을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여러 날 동안 젊은이는 라파치니 박사의 정원이 보이는 창문을 일부러 피했다. 만일 자신도 모르게 그 정원에 눈길을 주다가는 무슨 추악하고 기괴스러운 광경이 그의 시야를 망쳐버릴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는 베아트리체와 인사를 나눔으로써 알 수 없는 어떤 힘의 영향에 자신이 이미 어느 정도 빠져들어간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진정 어떤 위험에 처해 있다면 가장 현명한 길은 즉시 그의 숙소와 파도와 자체를 떠나는 것이었을 것이다. 차선의 길은 가능한 한 스스로를 베아트리체에 대한 밝고 친근한 생각에 익숙해 함으로써 의식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그녀와의 관계를 일상적인 차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녀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면서도 이 이상한 여자와 그처럼 가까운 거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최악의 길인 셈이었다. 그녀와 가까이 있고 또 그녀와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상상력이 제멋대로 계속 만들어내는 엉뚱한 환상들에 그럴듯한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아스콘티는 마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다. 어쨌든 지금 그의 마음의 깊이를 측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에라도 격정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열정적인 남부의 기질과 빠른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다. 베아트리체가 그 끔찍한 특질들,
예컨대 치명적인 숨결이라든가 지오바니가 직접 목격한 바 그 아름답고 치명적인 꽃과의 유사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녀는 적어도 지오바니의 몸 안으로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독을 이미 주입시킨 것이었다. 그녀의 풍요로운 아름다움이 그를 사로잡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고 그녀의 정신이 그녀의 육체에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독성에 젖어 있다고 생각하기는 해도 그것은 또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처럼 타오르기도 하고 공포처럼 떨기도 하는 사랑과 공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다. 지오바니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고 무엇을 희망해야 할지는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희망과 두려움이 그의 가슴 속에서 계속 다투면서 한쪽이 이겼다 가는 다시 다른 쪽이 이기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모든 단순한 감정은 그것이 어두운 것이든 밝은 것이든 다 축복을 받은 것이다. 지옥의 벌건 불길을 만들어내는 것은 밝음과 어둠의 무시무시한 혼합이 아니던가? 때때로 그는 파도와의 거리나 성문들 너머까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그의 열기에 들뜬 정신을 가라앉히려고 애썼다. 그럴 때면 그의 발걸음은 머릿속의 박동과 박자에 맞추어 달리는 것처럼 빨라지기 일쑤였다. 어느 날 그런 그의 발걸음이 제지당했다. 한 뚱뚱한 사람이 젊은이를 알아보고 헐떡거리며 뒤쫓아와서 그의 팔을 붙든 것이었다. 지오바니군, 잠깐 멈추게. 그가 소리쳤다. 아니, 날 잊었나? 내가 만일 자네만큼 많이 변했다면 그럴 만도 하겠군. 그 사람은 발리오니 교수였다. 지오바니는 그의 약은 듯한 현명함이 자신의 비밀을 깊이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이 들어 처음 만난 이후로 그를 피해오고 있던 터였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면서 그는 내면의 세계로부터 외부의 세계를 혼란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마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다. 네, 전 지오바니 구아스 콘티입니다. 선생님은 피에트로 발리오니 교수님이시고요. 이제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아직 안 되네. 지오바니 구아스 콘티군. 발리오니 교수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나 동시에 젊은이를 진지한 시선으로 찬찬히 살피면서 말했다. 아니, 내가 자네 아버지랑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인데 그런 친구의 아들이 이 파도의 옛 거리에서 낯선 사람처럼 그렇게 지나가게 할 수가 있나? 잠깐 그대로 있게. 지오바니군, 헤어지기 전에 한두 마디 해야겠네. 그렇다면 빨리 말씀하시죠, 교수님. 지오바니는 열에 들떠 조급하게 말했다. 제가 지금 바쁜 걸 보시면 아실 텐데요. 그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검은 옷차림의 한 남자가 길을 따라 걸어왔다. 그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처럼 구부정한 모습으로 힘없이 걷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누르스름하게 병색이 가득해 보였지만 아주 강하고 날카로운 지적인 표정을 담고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허약한 육체적 특질보다는 놀랄 만큼 강해 보이는 지적인 모습이 더 눈에 띄었을 것 같았다. 이 사람은 그들 옆을 지나가면서 발리오니와 냉랭한 인사를 주고 받았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지오바니 안에 있는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집중력으로 지오바니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시선에는 젊은이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이 아니라 단순히 사변적인 관심을 보이듯 묘한 차분함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 저 사람이 바로 라파치니 박사일세. 그 낯선 사람이 지나간 후에 발리오니 교수가 속삭였다. 저 양반이 전에 자네 얼굴을 본 적이 있나? 제가 알기론 없는데요. 지오바니는 라파친이라는 이름에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아니, 자네를 본 거야. 자네를 본 적이 있음에 틀림없어. 발리오니 교수가 조급하게 말했다. 무슨 목적으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이 과학자는 지금 자네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네. 그의 표정을 보면 알지. 무슨 실험을 위해서 꽃의 향기로 죽이는 실험용 쥐나 새나 나비를 들여다볼 때 차게 빛나는 바로 그 표정이야. 그 표정은 자연 그 자체처럼 깊지만 자연의 따뜻한 사랑을 결하고 있지. 내 목숨을 걸고 단언하건대 자넨 지금 라파치니 실험 대상이 되어 있는 걸세.
절 아주 바보 취급하시는 겁니까? 지오바니가 격하게 말했다. 그거 참 괴상한 실험이겠습니다, 교수님. 침착하게, 침착해. 발리오니 교수가 차분하게 말을 받았다. 불쌍한 지오바니, 분명히 말하지만 라파치니는 지금 자네에게 과학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네. 자넨 지금 무서운 손에 빠져들어 있는 거라고. 그리고 베아트리체 양 말인데 이 이상한 일에서 그녀가 하는 역할이 뭔가? 그러나 구아스 콘티는 발리오니 교수의 집요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를 뿌리치고는 그가 자신의 팔을 다시 붙들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났다. 발리오니는 젊은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발리오니는 혼자 중얼거렸다. 저 젊은이는 내 옛친구의 아들인데 의학의 비결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를 당하게 해선 안 되지. 더욱이 라파치니가 말하자면 저 애를 내 손에서 낚아채 가지고 악마 같은 실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무례한 짓이란 말이야. 라파치니의 딸도 문제야. 조심해야지. 학식이 높다는 라파치니 자네가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어쩌면 자네에게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한편 지오바니는 우회로를 돌아 결국 숙소의 문 앞에 이르렀다. 현관을 가로질러 가다가 그는 리자베타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희죽희죽 웃으며 젊은이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게 분명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의 분출된 감정이 잠시 그를 차고 무감각한 허탈감에 빠져들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웃음으로 오므라드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정면으로 눈길을 주면서도 그녀의 그런 바람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노부인은 젊은이의 망토를 붙들었다. 도련님, 도련님! 그녀는 온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속삭였는데 그 모습은 오랜 세월에 칙칙해진 괴기스러운 나무 조각품 같아 보였다. 들어보세요, 도련님. 저 정원으로 통하는 비밀 입구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지오바니는 무생물이 갑자기 열기찬 생명체로 살아나듯 몸을 획 돌리며 외쳤다. 라파치니 박사댁 정원으로 통하는 비밀 입구가 있다고요? 쉬,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리자베타 부인이 그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속삭였다. 그래요. 별별 훌륭한 관목들을 다 볼 수 있는 유명한 그 박사님 댁 정원으로 통하는 입구 말이에요. 수많은 파도와의 젊은이들이 그 꽃들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지오바니는 금화 한 잎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입구 좀 가르쳐 주시죠. 아마도 발리오니 교수와의 대화에 자극받은 탓이겠지만 리자베타 부인의 이 중재가 어쩌면 그것의 성격이 어떤 것이든 간에 라파치니 박사가 그를 연루시키고 있다고 발리오니 교수가 믿고 있는 어떤 음모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런 의심이 그를 불안케 만드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를 제지할 정도는 되지 못했다. 베아트리체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게 된 순간 그녀에게 접근하는 일은 그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처럼 생각된 것이었다. 그녀가 천사건 악마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그녀의 영향권에 들어서서 점점 더 원을 좁혀가며 그를 계속 앞으로 세차게 몰아가는 절대적인 힘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향한 것인지 그는 예측해 보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지만 그 순간 갑작스런 의심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자신의 이 짙은 관심이 하나의 망상이 아닌가? 자신을 이처럼 가늠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붙이는 것을 스스로에게 정당화시켜 줄 수 있을 만큼 그 관심이 그렇게 깊고 확실한 성질의 것인가? 그것이 그의 가슴과 별 관계가 없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 젊은이의 들뜬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망설이며 몸을 반쯤 돌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 늙은 안내인은 알 수 없는 이상한 길들을 따라 이리저리 그를 인도하더니 마침내 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살랑거리는 나뭇잎들의 소리와 모습이 보이고 잎 사이로 햇빛이 희미하게 스며들며 반짝거렸다.
지오바니는 열린 문을 통해 비밀 입구 위로 덩굴손을 휘감고 있는 관목에 엉킨 가지들을 비집고 나가서 라파치니 박사의 정원이 열리는 자신의 방 창문 바로 아래에 이르렀다.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꿈의 뿌연 환영이 명확한 현실로 선명히 뒤바뀔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상하면 기뻐 날뛰거나 비탄에 빠질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침착하고 냉정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 운명은 우리를 그처럼 어긋나게 하면서 쾌감을 느낀다. 또한 열정은 제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왈칵 달겨들면서도 정작 적절한 상황이 그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때에는 뒤에서 미적거리며 게으름을 피운다. 지금의 지오바니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베아트리체를 만나 바로 이 정원에서 동양의 햇빛 같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쬐며 서로 마주보고 서서 자신의 삶의 수수께끼 같은 신비를 그녀의 눈빛에서 캐내는 그런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매일매일 뜨거운 피로 고동쳤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지금 그의 가슴은 때맞지 않는 이상한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베아트리체나 그녀의 아버지가 혹시 나와 있지 않나 보려고 정원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곳에 자기 혼자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는 정원에 있는 식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모두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의 화려함은 너무 강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부자연스럽기까지 했다. 숲속을 헤매다가 그런 나무들이 야생으로 자란 것을 보았다면 그것들은 예외 없이 마치 무시무시한 얼굴이 덤불 속에서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을 것이다. 또한 어떤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식물을 말하자면 간통을 시키다시피 심하게 혼배를 해서 더 이상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오직 아름다움의 사악한 모방인 인간의 타락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괴기스런 작품처럼 보였는데 그 조작적인 모습으로 해서 섬세한 본능과 감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것들의 한두 경우는 어쩌면 각각은 아름답고 귀여운 식물들을 하나로 혼합해서 정원 전체의 특징인 그 알 수 없는 기괴한 특질을 가지게 하려는 실험의 성공적인 결과였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결국 그 중에서 지오바니가 알아볼 수 있는 식물은 독성이 있는 것으로 그가 잘 알고 있는 종류의 식물 두세 개 뿐이었다. 이처럼 식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명주옥 같은 것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리자 베아트리체가 조각을 한 현관 입구 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지오바니는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정원에 침입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라파치니 박사나 그의 딸과 은연중에 어떤 공감을 나누고 있는 척 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베아트리체의 자연스러운 태도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들어오도록 허용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정원길을 따라 걸어와서 무너져 내린 그 분수대 옆에서 그와 마주섰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을 담고 있었지만 천진스럽고 친절한 기쁜 표정으로 환하게 피어 있었다. 꽃에 대해서 잘 아시는 모양이죠? 베아트리체가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그가 창문에서 던져준 그 꽃다발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다. 그러니 제 아버지의 희귀한 꽃들이 그것을 더 가까이 보고 싶도록 댁을 유혹했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겠지요. 만일 아버지가 여기 계셨더라면 이 관목들의 성질이나 습관들에 대해서 이상하고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일생을 그런 연구로 보내셨고 이 정원은 그의 온 세계인 셈이죠. 소문이 사실이라면 아가씨 자신도 이 화려한 꽃들과 이 강렬한 향기가 나타내는 특질들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오바니가 대답했다. 제 선생이 되어주실 수 있다면 라파치니 박사님에게서 배울 때보다 더 훌륭한 학생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이 도나요? 베아트리체는 음악같이 웃으며 물었다.
제가 아버지의 식물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던가요? 정말 실없는 농담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이 꽃들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 색깔이나 향기 같은 것 외에 그것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때로는 그 얼마 안 되는 지식마저도 저에게서 없애버리고 싶은걸요. 이 정원엔 제 눈과 마주치면 저를 놀라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는 조금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꽃들도 많아요. 하지만 제발 제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 말아주세요. 대개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것 외에는 저에 관한 아무 이야기도 믿지 마세요. 그러면 제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은 다 믿어야 합니까? 그는 자신을 움츠리게 만들었던 전번의 그 장면들을 떠올리며 뼈있게 한마디 했다. 아가씨는 저에게 너무 요구를 적게 하시는 겁니다. 아가씨의 입에서 나온 말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시지요. 베아트리체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것 같았다. 그녀의 뺨은 붉게 물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오바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불안한 의심이 담긴 눈길에 여왕과 같은 기품으로 응했다. 그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에 대해서 어떤 공상을 하셨다면 다 잊어주세요. 외부적인 감각으로는 사실인 것도 그 근본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요. 하지만 베아트리체 라파치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진실이에요. 그 말은 믿으셔도 돼요. 그녀의 온몸에서 열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면서 그것은 진실 자체의 빛인 것처럼 지오바니의 의식을 비춰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 주위로 잠깐 스치는 것이긴 하지만 풍요롭고 달콤한 향기가 퍼졌으나 지오바니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을 느끼며 그 향기를 자신의 폐 속으로 들이마시는 것을 피했다. 그것은 꽃의 향기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것은 그녀의 말을 그녀의 가슴에 담아서 그렇게 하듯 야릇한 풍요함으로 향기롭게 만든 그녀의 숨결이었을까? 현기증 같은 것이 그림자처럼 지오바니의 머리를 스쳤다가는 사라졌다. 그는 아름다운 아가씨의 눈을 통해서 그녀의 투명한 영혼을 환히 들여다보듯 더 이상 의심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베아트리체의 태도를 물들였던 열정의 색깔은 사라지고 그녀는 이제 쾌활해졌다. 마치 외딴 섬의 처녀가 문명 세계에서 온 여행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듯이 그녀는 이 젊은이와의 친교에서 진정으로 순수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의 경험은 그 정원의 한계에 국한되어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그녀는 햇빛이나 여름날의 구름 같은 단순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도신이 지오바니의 고향이니 그의 친구, 어머니, 자매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도 했다. 그런 질문들은 그녀가 얼마나 사람들과 격리된 은둔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양식이나 관습에 얼마나 익숙지 않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어서 지오바니는 마치 어린 아이에게 하듯 그 질문들에 자상하게 대답을 해주었다. 그녀의 정신은 처음으로 햇빛을 보고 그의 가슴에 비치는 땅과 하늘의 영상에 놀라워하는 신선한 개울물처럼 지오바니 앞에서 콸콸 쏟아져 나왔다. 또한 콸콸 흐르는 물 위로 마치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반짝이며 솟아오르듯이 깊은 곳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환상적인 생각들이 솟아나오기도 했다. 이따금 지오바니는 자신이 그의 상상력을 그처럼 자극하고 그가 그처럼 강한 공포의 색깔로 그려보고 그처럼 끔찍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한 그런 존재와 정말 나란히 함께 걷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베아트리체와 마치 남매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그녀를 인간처럼 처녀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의아한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순간적일 따름이었다. 그녀의 성격이 주는 효과는 아주 현실적이어서 그녀와 곧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자유롭게 정원을 함께 거닐며 여러 구비의 사이길을 돌다가 그들은 이제 보물처럼 환히 빛나는 꽃들이 매달린 그 화려한 관목이 자라고 있는 무너져 내린 분수대 앞에 이르렀다.
그 나무에서 퍼져나오는 향기는 지오바니가 베아트리체의 숨결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향기였지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강했다. 그녀의 눈길이 그 나무에 머물 때 마치 가슴이 갑작스레 고통스럽게 뛰기라도 하듯 그녀가 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것을 지오바니는 지켜보았다. 내 생애 처음으로 너를 잊고 있었구나. 그녀는 그 나무를 향해 중얼거렸다. 아가씨, 지난번에 용감하게도 제가 아가씨에게 던진 꽃다발에 대한 답례로 이 보석 같은 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생각이 나는군요. 오늘 이 만남의 기념으로 저 꽃을 꺾도록 허락해 주시죠. 제오바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나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손을 내뻗었다. 그러자 갑자기 베아트리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마치 단검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듯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더니 그 가녀린 몸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끌어당겼다. 지오바니는 그녀의 촉감이 몸의 온 조직으로 찌르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손대지 마세요. 그녀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위험해요. 치명적이에요. 그러더니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그로부터 달아나 조각을 한 현관 입구 아래로 사라졌다. 지오바니는 눈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쫓다가 라파치니 박사의 쇠약한 모습과 창백한 그 지적인 표정에 마주쳤다. 얼마 전부터인지 몰라도 그는 정원 입구의 그늘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방으로 돌아와 혼자 있게 되자 지오바니의 열기에 들뜬 머리로는 곧 베아트리체의 모습이 되살아나며 그가 그녀를 처음 본 이후 그녀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마력적인 사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녀의 소녀다운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그녀는 분명 인간적이었다. 그녀의 본성은 모든 부드럽고 여성적인 특질을 다 가지고 있었고 흠모의 대상이 될 만한 모든 점을 그녀는 갖추고 있었으며 우아하고 고결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녀의 육체적 도덕적 체계에 있어서의 무시무시한 괴기스러움의 증거라고 그가 생각해왔던 여러 징표들은 이제 잊혀졌거나 열정의 미묘한 궤변에 의해서 매혹의 화려한 왕관으로 바뀌며 오히려 베아트리체의 독특함이 더함에 따라 그녀를 더욱더 경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전에는 추악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아름다워 보였다. 아니면 그런 변화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추악한 것들은 우리의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는 대낮을 넘어선 으스름한 저녁의 영역으로 몰려드는 형체가 분명치 않은 그런 생각들 속으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그날 밤을 지샜다. 새벽이 라파치니 박사의 정원에 잠들어 있는 꽃들을 깨우기 시작한 후에야 그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 지오바니의 꿈은 틀림없이 그를 그 정원으로 인도했을 것이다.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오르며 젊은이의 눈꺼풀에 햇빛을 던지자 그는 고통스럽게 눈을 떴다.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을 때 그는 오른손에 화끈거리고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가 보석 같은 그 꽃을 막 꺾으려는 순간에 베아트리체가 그녀의 손으로 꼭 쥐었던 바로 그 손이었다. 손등에선 4개의 조그만 보랏빛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었고 팔목에도 조그만 엄지손가락 모양의 자국이 배어 있었다. 아, 사랑이란 상상 속에서만 타오르고 가슴속 깊은 곳에는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랑이라도 믿음이 운명적으로 희미한 안개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얼마나 집요하게 그 믿음을 붙들고 거기에 매달리는가. 지오바니는 손 주위를 손수건으로 싸매며 무슨 못된 벌레가 그의 손을 쏘았나 의아해했다. 그러고는 베아트리체에 대한 공상 속에서 통증을 곧 잊어버렸다. 첫 만남 후 두 번째 만남은 이른바 운명의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이 계속되었고 이제 정원에서의 베아트리체와의 만남은 더 이상 지오바니의 일상적인 삶의 한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이루는 온 공간이었다. 왜냐하면 베아트리체와의 그 황홀한 시간에 대한 기대와 기억은 그녀와의 만남 이외의 모든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파치니의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젊은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마치 어린 시절부터의 소꿉 친구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이인 것처럼 조금도 숨김이 없는 그런 믿음의 표정으로 그에게 뛰어가는 것이었다. 어쩌다가 무슨 일로 그가 정해진 시간에 오지 못할 경우 그녀는 창문 아래에 서서 달콤하고 풍요로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고 그 소리는 방 속으로 들어와 그의 주위를 감싸고 흐르면서 그의 온 가슴으로 메아리쳐 퍼졌다. 지오바니, 지오바니, 왜 꿈을 대요? 빨리 내려와요. 그러면 지오바니는 독꽃들이 가득한 그 정원으로 서둘러 내려가곤 했다. 그러나 이런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베아트리체의 태도에는 여전히 뭔가를 숨기는 것이 있는 듯했다. 그런 태도는 한결같고 또 아주 고정적이어서 지오바니에게는 그것을 침해한다는 생각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층으로 판단하건대 그들은 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들은 하나의 깊은 영혼으로부터 다른 또 하나의 깊은 영혼으로 성스러운 비밀을 전하는 그런 눈으로 사랑을 보았다. 사랑이란 말로 속삭이기에는 너무 성스러운 것처럼 그들은 사랑을 말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오래 감추어온 불꽃의 혓바닥처럼 분명한 숨결로 쏟아져 나올 때의 그러한 열정의 분출로 나타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손을 꼭 쥔다거나 입을 맞춘다거나 사랑이 요구하고 신성시하는 애무의 행위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빛나는 곱슬머리 다발 한 가닥도 만져보지 않았고 그들 사이의 육체적인 장벽이 하도 분명해서 그녀의 옷자락이 미풍에라도 그의 몸을 스친 적이 없었다. 한두 번 지오바니가 그 경계선을 넘고 싶은 유혹을 받은 것 같아 보였을 때 베아트리체는 슬프고 굳어진 모습으로 얼굴에는 스스로의 몸서리치는 황량한 단절의 표정까지 띄어서 그러한 그를 거부하는 말을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 때면 지오바니는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괴물처럼 내다보며 그를 빤히 쳐다보는 그 끔찍한 의심들에 깜짝 놀라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여리고 희미해지며 의심들만이 실체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베아트리체의 얼굴이 잠시 동안의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환히 밝아질 때면 그녀는 그가 조금 전 두려움과 공포의 눈길로 지켜보던 그 알 수 없는 의문스러운 존재로부터 금방 바뀌어 다시 그의 정신이 모든 지식을 초월하여 그렇다고 확신하는 그런 아름답고 순진무구한 소녀가 되는 것이었다. 지오바니가 발리오니 교수와 마지막으로 만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발리오니 교수가 갑자기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놀라움과 불쾌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그동안 발리오니 교수에 대해서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더 오래도록 기꺼이 그를 잊고 있었을 것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격정의 상태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의 기분의 상태에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와도 친교를 맺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발리오니 교수로부터 그런 완전한 공감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었다. 그 방문객은 잠시 동안 파두아 시와 파두아 대학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잡담처럼 늘어놓더니 다른 화제로 말머리를 돌렸다. 요 근래 옛날 고전 작품을 읽다가 묘하게 내 관심을 끄는 한 이야기와 마주치게 되었지. 자네도 어쩌면 기억할지 모르겠군. 한 아름다운 여자를 알렉산더 대왕에게 선물로 보낸 인도의 왕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말이야. 그 여자는 새벽처럼 사랑스럽고 황혼처럼 화려했다네. 하지만 그녀의 독특한 특징은 페르시아 장미의 정원보다 더한 그녀의 숨결에 담긴 풍요로운 향기였다는 거야. 젊은 정복자답게 알렉산더 대왕은 첫눈에 이 화려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들었지. 하지만 한 현명한 의사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여자에 대해서 끔찍한 비밀을 발견한 거야. 그게 뭐였는데요? 지오바니는 발리오니 교수와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고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물었다. 그건 이 아름다운 여자가 말일세. 발리오니는 또박또박 강조하며 말을 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독을 자양으로 쭉 자라와서 결국 독이 되어버린 거야.
독이 그녀의 삶의 요소가 된 거지. 자신의 순결의 풍요로운 향기로 그녀는 공기 자체를 시들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녀의 사랑은 바로 독이고 그녀의 포옹은 죽음이 되는 것이지. 어때?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이야기가 아닌가? 유치한 이야기로군요. 지오바니는 안정을 잃은 모습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다. 중요한 연구에 바쁘실 텐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튼 이야기 같은 것을 읽을 시간이 있으신지 놀랐군요. 그런데 자네, 이 방에서 나는 이상한 향기가 뭐지? 발리오니 교수는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자네 장갑에서 나는 향기인가? 약하긴 하지만 달콤하군. 하지만 결코 좋은 냄새라고 할 수는 없군 그래. 그 향기를 오래 맡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꽃향기 같은데 방 안의 꽃은 안 보이는군? 제 방엔 꽃이 없습니다. 지오바니가 대답했다. 발리오니 교수가 이야기할 때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던 것이다. 제 생각엔 무슨 향기가 난다고 교수님께서 상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냄새란 감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일종의 혼합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착각을 일으키기가 쉽죠. 어떤 향기에 대한 회상이라든가 그 향기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실제로 향기가 난다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야, 내 멀쩡한 상상력이 그런 장난질을 치는 적은 거의 없어. 발리오니 교수가 대답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무슨 냄새가 난다고 상상을 한다면 그건 내 손가락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많은 어떤 고약한 약의 냄새일 걸세. 내가 들은 대로 우리의 존경하는 친구 라파치니로 말하면 그의 약들에 아라비아의 향기보다 더 강한 향기를 주입시키니까.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과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베아트리체 아가씨도 틀림없이 그녀의 환자들을 처녀의 숨결처럼 달콤한 그런 약으로 돌보려 들겠지. 하지만 그 약을 마시는 사람은 재앙을 면할 수 없을 걸세. 지오바니 얼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착잡하게 엉켜들었다. 발리오니 교수가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라파치니의 딸을 빗대어 말할 때의 야릇한 어조는 그의 영혼을 몹시 고통스럽게 했다. 베아트리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가 되는 발리오니 교수의 암시는 여러 가지 희미한 의심들을 갑자기 선명하게 부각시켜서 그 의심들이 마치 악마처럼 그를 보고 희죽거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의심들을 애써 누르며 진정한 연인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발리오니에게 응수하려고 애썼다. 교수님은 제 아버지의 친구이십니다. 그가 말했다. 그래서 아마도 친구의 아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려는 것이겠지요. 저도 교수님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 외에 다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제가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제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은 베아트리체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가볍게 해로운 말을 한마디 함으로써 그녀에게 얼마나 부당한 상처를 주는가를 저는 그걸 그녀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만 잘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오바니, 불쌍한 지오바니. 발리오니 교수는 차분한 연민의 표정으로 말했다. 난 이 비참한 아가씨를 자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 자넨 독술가인 라파치니와 그의 독에 물든 딸에 대한 진실을 들어야 해. 그녀의 아름다움이 강한 것만큼 독성도 강하지. 내 말을 듣게. 자네가 이 늙은이에게 폭행을 가한다 해도 말을 해야겠네. 인도 여자에 관한 그 옛날 우화가 라파치니의 깊고 치명적인 과학적 지식에 의하여 사랑스러운 베아트리체의 몸 안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일세. 지오바니는 신음을 하며 그의 얼굴을 감쌌다. 발리오니는 말을 계속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본능적인 부모의 애정도 저버리고 이처럼 끔찍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이를 과학에 대한 그의 광적인 열정의 희생물로 바친 걸세. 그를 정당하게 평가하자면 자기 자신의 가슴을 증류기에 넣고 증류시킬 만큼 그는 진짜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자네의 운명은 어찌 되는 건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자네는 그의 어떤 새로운 실험의 재료로 선택이 된 거야. 어쩌면 그 결과가 죽음일지도 몰라. 어쩌면 더 끔찍한 운명일지도 모르지. 라파치니는 목전에 과학적 관심의 대상이 보이면 아무 것에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건 꿈이겠지요? 지오바니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이건 분명 꿈이겠지요? 하지만 기운을 내게 지오바니. 발리오니 교수가 다시 말했다.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
어쩌면 이 불쌍한 아이를 아버지의 광기가 거기서 소외시킨 그 일상적인 본성의 한계 안으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을 걸세. 이 조그만 은병을 보게. 이건 그 유명한 벤베누토 첼리니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이태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한테 사랑의 선물로 줄 가치가 충분한 거지. 하지만 그 안에 든 내용물이야말로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한 거라네. 이 해독제를 조금만 마셔도 악명 높은 보르지아스 가문의 가장 강한 독도 무해하게 만들 수 있을 걸세. 이 약이 라파치니의 약 못지않게 그것을 물리칠 강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게. 이 병을 그리고 그 안에 든 귀한 용액을 자네의 베아트리체에게 주게.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게. 발리오니는 아주 정교하게 만든 조그만 약병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그가 한 말이 젊은이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둔 채 자리를 떴다. 베아트리체와 사귀어 오는 동안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지오바니는 때때로 그녀의 본성에 대한 음울한 추측에 시달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와의 사귐을 통하여 그녀가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아주 정답고 꾸밈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발리오니 교수가 그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마치 자신의 본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이상하고 믿을 수 없게 느껴졌다. 물론 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처음 보았을 때와 연관된 불쾌한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베아트리체의 손 안에서 시들던 꽃다발이며 그녀의 입김 이외의 아무런 표면상의 이유 없이 밝은 공기에서 갑자기 죽어가던 곤충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그녀의 본성의 순수한 빛에 다 녹아들어 더 이상 구체적인 사실로 느껴지지 않았고 어떤 감각적 증거로도 사실처럼 증명될 수 있어 보이는 잘못된 환상으로 생각되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만질 수 있는 것보다 더 사실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것들이 있지 않은가. 베아트리체에 대한 그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훨씬 더 견고한 증거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 자신의 깊고 관대한 믿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녀의 고아한 성품의 필연적인 힘에 의해서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의 정신은 이전의 뜨거운 열정이 올려놓은 그 높이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 높이에서 떨어져서 세속적인 의심들 사이를 기어다니며 그렇게 함으로써 베아트리체의 순결하고 하얀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베아트리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을 잃은 것이었다. 그는 베아트리체의 육체적 본성에 그에 상응하는 영혼의 기괴함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는 끔찍한 기이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멀리서 내려다보면서 그 도마뱀과 곤충과 꽃들에 대해서 그의 눈이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싱싱하고 건강한 꽃이 베아트리체의 손 안에서 갑자기 시든 것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얼른 꽃가게로 가서 아침 이슬 방울이 아직도 보석처럼 맺혀 있는 싱싱한 꽃다발을 샀다. 이제 베아트리체와 매일 만나는 시간이었다. 정원으로 내려가기 전에 지오바니는 거울을 보는 일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잘생긴 젊은이에게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허영 같은 것이긴 했지만 그처럼 불안하고 격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태도는 천박한 감정이나 불성실한 성격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보며 그의 얼굴이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고 우아함을 띠고 눈도 생기가 넘치고 뺨도 건강이 넘치는 훈훈한 색깔을 띠고 있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그녀의 독이 아직 내 몸의 조직 안으로 스며들지는 않았군. 난 그녀의 손 안에서 시들 꽃은 아니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혼잣말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손에 줄곧 들고 있던 꽃다발로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이슬을 머금은 꽃들이 이미 축 처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자신의 몸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전율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꽃들은 전날에는 싱싱하고 아름다웠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오바니 얼굴은 대리석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거울 앞에 꼼짝 않고 서서 무슨 끔찍한 물건을 보듯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는 방 안에 무슨 향기 같은 것이 퍼져 있는 것 같다던 발리오니 교수의 말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그건 그의 숨결에 담긴 독임에 틀림없는 것이었다. 그는 몸서리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몸서리를 쳤다. 멍한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 그는 방의 천장에 매달려 거미줄을 늘어뜨리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거미 한 마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거미는 천장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열심히 활기차게 정교하게 엮은 거미줄 망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지오바니는 거미를 향해 몸을 구부리며 숨을 깊고 길게 내뿜었다. 거미는 갑자기 작업의 동작을 멈추었다. 이 조그만 직공에 몸으로부터의 진동이 거미줄망을 떨리게 했다. 지오바니는 다시 그의 가슴으로부터 더 깊고 더 긴 독이 배어있는 듯 싶은 숨을 내뿜었다. 그는 자신이 사악한 것인지 그저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거미는 발작적으로 다리를 움켜쥐더니 창문으로 축 늘어져 죽었다. 아, 저주를 받았구나. 저주를 받았어. 지오바니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처럼 독성이 강해져서 너의 숨결에 이 거미가 죽었다는 말이냐? 그 순간 정원으로부터 달콤하고 풍요로운 목소리가 퍼져 올라왔다. 지오바니, 지오바니 시간이 지났어요. 왜 꿈을 대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래, 그녀만이 나의 숨결이 죽이지 않을 유일한 존재로구나. 아, 내 숨결이 그녀를 차라리 죽였으면. 지오바니는 다시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정원으로 뛰어내려가서 곧 베아트리체의 밝고 사랑스러운 눈앞에 마주섰다. 조금 전만 해도 분노와 절망감이 하도 격렬해서 그는 그녀에게 오직 저주의 눈길을 퍼붓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녀와 이렇게 마주 대하고 보니 떨쳐버리기에는 너무 생생한 영향력에 그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럴 때로 종교적인 차분함으로 싸주던 그녀의 여성적인 섬세하고 온화한 힘에 대한 기억들, 순수한 샘물이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올라 그의 정신적 눈에 투명하게 비치며 그녀의 가슴으로부터 분출할 때의 그 성스러운 열정에 대한 기억들, 지오바니가 그 귀중함을 알았더라면 이 모든 추악한 신비가 세속적인 환영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그녀 주위를 어떤 악의 안개가 감싸더라도 베아트리체의 참 모습은 천국의 천사라고 그를 확신시켜 주었을 여러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런 높고 강한 믿음이 이제 지오바니에게 불가능하긴 했지만 베아트리체와 이렇게 함께 있음은 아직도 그 마력을 완전히 잃지 않고 있었다. 지오바니의 분노는 우울한 무감각 상태로 가라앉았다. 베아트리체는 빠른 영감으로 그들 사이에 그나 자신이나 이미 넘어설 수 없는 검은 심연이 깊이 패여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말없이 슬픔에 잠겨 함께 걸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보석 같은 꽃들이 매달린 관목이 한복판에서 자라고 있는 대리석 분수대와 물 웅덩이에 이르렀다. 지오바니는 자신이 그 꽃들의 향기를 열심히 즐기며 마치 왕성한 식욕을 느끼듯 들이마시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다. 베아트리체, 이 나무를 어디서 가져온 거죠? 그가 갑자기 물었다. 제 아버지가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만들었다고요? 만들어냈다고요? 지오바니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이오 베아트리체? 아버지는 자연의 비밀들을 무서울 만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베아트리체가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첫 숨을 내쉬는 시간에 이 나무가 땅에서 솟아난 거예요. 내가 자연에서 태어난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이 나무는 아버지의 과학의, 아버지의 지력의 자식인 셈이죠.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요. 지오바니가 그 나무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공포가 담긴 눈으로 보며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그 나무는 지오바니가 아마 상상도 못할 특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오바니,
난 그 나무와 함께 자라고 꽃피고 그 숨결을 자양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내 동생이고 난 그것을 인간의 애정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심이 들지 않던가요? 그건 끔찍한 숙명이기 때문이에요. 베아트리체의 이 말을 들을 때 지오바니의 찡그린 얼굴이 하도 음울해서 그녀는 말을 멈추고는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의 부드러운 마음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되살아나자 순간적으로라도 그를 의심했다는 자책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끔찍한 숙명이죠. 그녀는 계속했다. 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킨 아버지의 치명적인 그 과학에 대한 사랑의 결과지요. 사랑하는 지오바니, 하늘이 지오바니를 보내줄 때까지 이 가련한 베아트리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그게 가혹한 숙명인가요? 지오바니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최근에 와서야 그것이 얼마나 가혹한 숙명인가를 알았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요. 하지만 제 가슴은 덤덤해지고 그래서 차분해요. 그 순간 지오바니의 분노가 마치 어두운 구름으로부터의 번갯불처럼 음울한 불쾌감으로부터 갑자기 터져 나왔다. 당신은 저주받은 인간이요. 그는 악에 찬 경멸과 분노의 표정으로 소리쳤다. 당신의 고독이 지겨워지니까 나를 당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따뜻한 삶으로부터 격리시켜서 그 끔찍한 공포의 세계로 나를 유혹한 거지. 지오바니, 베아트리체는 그녀의 밝고 큰 눈을 그의 얼굴로 향하며 외쳤다. 지오바니가 한 말의 영향이 아직 그녀의 가슴속까지 이르진 않아서 그녀는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래, 당신은 동료요. 지오바니는 격정에 겨워 미친 듯이 소리쳤다. 당신이 그렇게 한 거야. 당신이 나를 망친 거라고. 당신이 내 혈관을 독으로 채운 거지. 당신이 나를 당신 자신처럼 추하고 역겹고 가증스럽고 치명적인 존재로 모든 사람들이 놀랄 끔찍한 괴물로 만든 거라고. 자, 이제 만일 우리의 입김이 다행히 다른 사람들에게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치명적이라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증오의 키스로 우리 입술을 합치고는 함께 죽어버립시다. 이게 어찌된 운명인가? 베아트리체는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중얼거렸다. 오 성모 마리아여, 이 가슴 찢긴 가련한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 지금 기도했소? 지오바니는 여전히 잔혹한 경멸의 표정을 띤 채 소리쳤다. 당신의 바로 그 기도가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공기를 죽음으로 오염시키고 있소. 그래 좋소. 우리 기도하지. 우리 교회 가서 입구의 성수에 우리 손가락을 담급시다.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 역병에 걸린 것처럼 죽겠지. 우리 공중에 성호를 그립시다. 그러면 성스러운 상징처럼 저주를 퍼뜨리며 퍼져나가겠지. 지오바니, 베아트리체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의 슬픔은 격정의 한계를 넘어 있었던 것이다. 왜 그 끔찍한 말들 속에 지오바니 자신을 나와 함께 묶어넣는 거예요? 지오바니가 이야기한 대로 난 끔찍한 존재인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지오바니는 내 끔찍한 비참한 모습에 몸서리를 한 번 치고 정원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땅에 불쌍한 베아트리체 같은 괴물이 기어 다녔다는 사실을 곧 잊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걸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당신 모르는 척 하는 거요? 지오바니는 그녀를 노려보며 물었다. 보시오. 라파치니의 순결한 딸로부터 내가 얻은 이 힘을 말이오. 그때 마침 정원의 꽃향기가 약속하는 식량을 찾아 한때의 여름 벌레들이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벌레들은 지오바니의 머리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잠시 몇몇 나무들에 이끌렸던 것과 마찬가지의 영향으로 그에게도 이끌린 채 분명해 보였다. 그는 벌레들을 향하여 숨을 내뿜었다. 그러고는 적어도 20여 마리의 벌레들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보며 베아트리체에게 씁쓸한 미소를 보냈다. 아, 베아트리체가 비명을 질렀다. 제 아버지의 치명적인 과학의 힘이에요. 지오바니, 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다만 지오바니를 사랑하고 잠시 함께 있기를 꿈꾸었을 뿐이에요.
그러고는 지오바니를 떠나보내고 내 가슴 속에 지오바니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날 믿어줘요. 지오바니, 내 몸은 비록 도구로 자랐지만 내 정신은 신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으로 사랑을 갈구한 거예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우리를 이 끔찍한 인연으로 결합시킨 거지요. 그래요. 날 걷어차고 날 짓밟고 날 죽여줘요. 아, 지오바니의 그런 말을 듣고 난 후 죽음이 무슨 문제인가요? 하지만 지오바니를 이렇게 만든 건 내가 아니에요. 맹세코 그럴 수가 없어요. 지오바니의 열정은 그의 입으로부터 마구 쏟아져 나와 고갈이 된 듯 싶었다. 이제 그에게는 베아트리체와 자신 사이에 애처로우면서도 부드러움이 가시지 않은 그 야릇한 밀착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다시 엄습해 왔다. 그들은 말하자면 절대 고독 속에 넘치는 군중들의 삶에 의하여도 조금도 덜어지지 않는 그런 짙은 고독 속에 서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인간성이 제거된 이 황량한 사막은 고립된 이 한 쌍의 인간을 더욱 가깝게 밀착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서로 잔인하게 대한다면 누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것인가? 게다가 지오바니는 생각했다. 그가 일상적인 세계의 경계 안으로 돌아갈, 그리고 베아트리체의 구원받은 베아트리체의 손을 붙들고 그곳으로 인도할 희망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은가? 베아트리체의 사랑, 같은 그런 깊은 사랑을 혹독한 말로 그처럼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나서 다시 세속적인 결합과 세속적인 행복이 가능하리라고 꿈꾸다니. 아, 얼마나 박약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한 정신인가. 결코 그 희망은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 그녀는 상처받은 가슴을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간의 경계선을 넘어 어느 낙원의 샘물에 그녀의 상처를 씻고 불멸의 빛 속에서 그녀의 슬픔을 잊고 거기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리라. 그러나 지오바니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베아트리체에 다가가며 말했다. 지오바니가 가까이 다가올 때면 항상 그랬듯이 그녀는 몸을 약간 움츠렸지만 지금은 전과는 다른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베아트리체, 우리 운명이 아직 그처럼 절망적인 것은 아니오. 이걸 봐요. 한 현명한 의사가 나에게 보장해 준 건데 효능이 아주 강하고 탁월한 약이라오. 이 약은 당신 아버지가 당신과 나에게 재앙을 가져온 그 약 성분의 정반대가 되는 성분으로 조제된 것이오. 아주 귀한 약초에 정수를 뽑아 증류한 것이라오. 우리 이 약을 함께 마시고 독으로부터 정화되도록 합시다. 그 약 이리 주세요. 베아트리체는 지오바니가 가슴에서 꺼낸 그 조그만 은병을 받으려고 손을 내뻗으며 말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제가 먼저 마실게요. 지오바니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세요. 그녀는 발리오니의 해독제를 입술로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 라파치니의 모습이 현관 입구로부터 나타나더니 대리석 분수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창백한 얼굴의 과학자는 아름다운 두 남녀의 모습을 승리감에 넘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듯했다. 그 표정은 일생에 걸쳐 한 그림이나 조각품을 완성해낸 예술가가 마침내 이룬 자신의 성공에 만족해하는 그런 표정이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굽은 몸을 일부러 힘들여 고추 세웠다. 그는 자식들에게 축복을 강구하는 아버지의 태도로 그들 위로 두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 손은 그들의 삶의 흐름에 독을 뿌린 바로 그 손이었다. 지오바니는 몸을 떨었다. 베아트리체는 경련이 일듯 몸서리치며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내 딸아, 라파치니가 말했다. 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내 동생 나무에게 보석 같은 그 귀한 꽃을 꺾어서 내 신랑더러 그 꽃을 가슴에 달게 하려무나. 이제 그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게다. 나의 과학과 내 둘 사이의 공감이 그의 체내에 작용해서 그는 이제 보통 남자들과는 다른 종류의 남자가 된 거야. 내 기쁨과 자랑의 딸인 내가 보통 여자들과는 다른 종류의 여자듯이 자 이제 서로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랑의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거라. 아버지,
베아트리체가 아직도 손을 가슴에 댄 채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자식에게 이런 비참한 운명을 안겨주신 건가요? 비참하다니? 라파치니가 외쳤다. 어리석게도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힘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놀랄만한 능력을 부여받았는데도 그게 비참하단 말이냐? 아무리 힘센 자라도 숨결 하나로 제압할 수 있고 그처럼 아름다우면서도 그처럼 무서울 수도 있는 게 비참한 것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넌 모든 악을 당하기만 하고 행할 수는 없는 약한 여자가 되길 바랐단 말이냐? 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었어요. 베아트리체는 땅 위로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젠 상관없어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저의 존재와 섞으려고 그렇게 애쓰신 그 악이 꿈처럼 사라져갈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꽃들 속에서는 더 이상 나의 숨결을 오염시키지 않을 이 독꽃들의 향기처럼 말이에요. 지오바니, 잘 있어요? 당신의 증오의 말들은 내 가슴속에 납처럼 무겁게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말들도 내가 천국으로 오를 때 다 사라져 갈 거예요. 아, 처음부터 나의 본성보다는 당신의 본성에 더 많은 독이 담겨 있었던 게 아닐까요? 자연으로부터 받은 체질이 라파치니의 과학적 기술에 의해서 그처럼 철저히 바뀌어 버린 베아트리체에게는 독이 바로 생명이었듯이 그 독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는 곧 죽음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교묘한 재주와 방해당한 인간의 본성과 그러한 모든 왜곡된 지혜의 노력에 수반되는 치명적 운명의 그 불쌍한 희생자는 그녀의 아버지와 지오바니의 발 바로 아래서 죽어간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피에트로 발리오니 교수가 창문에서 내려다보며 승리감과 공포감이 섞인 목소리로 벼락에 맞은 듯 굳어버린 그 과학자를 향하여 크게 외쳤다. 라파치니, 라파치니, 이게 자네 실험의 결말인가?